자, 4월 첫 거래일 저희 순서는 부동산 시장 점검으로 가겠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자산 중에 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그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따라서 이 주식 시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은 정책적인 진단도 함께 하면서 부동산 시장 점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김규정 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정부가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다소 회복세였다 이렇게 하다가 또 임대 시장 선진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그 매기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좀 흐름을 한번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까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 거래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규제들을 대부분 풀어서 완화를 시켜줬고요. 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 마련 자금을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취득세나 뭐 거래세 같은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감면을 해주면서 수요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경기가 이제 좀 하락세가 멈추고 좀 소위 시장에서 하는 언어로는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통과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회복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대표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까지 가격이 비교적 크게 오르기도 하면서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6일에 정부가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자들이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부담감을 느끼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택 거래 시장이 지금은 다시 냉각된 상태고요. 가격도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부동산 하시는 전문가님들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들으면 정체 이런 말씀 뭐 이런 그 언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 말씀은 시중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될까요?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는 실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니까 약세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식처럼 그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 있는 물건 이렇게 하면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재건축 아파트가 좀 오름세면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좀 좋은 것 같고 이게 다시 하락 반전을 하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재건축 아파트의 최근의 동향은 어때요? 잠실이라든지 뭐 개포라든지. 지난해 같은 경우 재건축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제도적인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지들이 굉장히 사업을 좀 하려고 속도를 내려고 좀 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개포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주요한 단지들이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속도를 내고 또 하반기에 진행된 강남권의 주요한 일반 분양 단지들이 비교적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강남권에 남아있다. 이런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실제로 연초까지 단기간 급등세를 보였고요. 실제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압구정지구처럼 그동안 굉장히 사업이 좀 제자리 걸음이었던 곳들도 안전진단 신청해서 3월에 지금 안전진단 조건부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서 이제 사업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밑바탕을 이제 만든 상태고 대치동의 은마라던가 쌍용 같은 아직은 초기지만 좀 대표적인 강남권의 이 바로미터가 되는 단지들도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말씀하신 잠실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변의 주공단지들은 다 지금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한 상태고 5단지가 남아 있는데 5단지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거래도 되고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대차 선진화 방안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 시장의 가격도 3월 현재 4월 넘어오면서 소폭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도 약간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제가 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히 여쭤보냐면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비교적 실수요라기보다는 투자 수요들이 제법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재건축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더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자, 이제 정부 정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도 전에 걷던 거를 많이 깎아주기도 했고 없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주택 경기가 그때는 너무너무 네. 과열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든 규제책 같은 것들을 좀 없애자. 이래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하다가 2월 말에 그 임대 선진화 방안인가요? 그게 좀 생뚱맞은 조치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일관성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세금이라는 걸 소득이 있는 데서 걷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이때 이게 이슈화가 됐을까? 이런 의문부호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질 텐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정책적인 그 조율을 잘못한 겁니까? 어떤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 벌써 절반가량이 월세로 계약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가오는 월세 시대를 대비해서 정부가 월세에 관련된 이 시장 규제나 네. 제도들을 정비하고 또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제도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전세 시장이 계속 이제 저금리 상황 때문에 계속 집주인들이 월세를 돌리려는 시도들 일어나다 네. 보니까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를 이제 자금 지원이나 세제 감면을 통해서 매매로 전환시키려는 노력들을 정부가 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과 함께 월세로 거주해야 되는 소비자, 주거자에 대해서는 월세 주거 비용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고요. 주요 골자를 보자면 사실은 내용은 좋은 내용들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예. 세금에 대한 공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갖기 시작했다는 공급 거죠. 지속하는 부분하고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공급에 세제 감면해주겠다는 부분 그리고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부분 네. 다 좋은 내용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소득 부분이 다 준 거예요, 노출되는 지금까지는. 네,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신 것이고 또 때를 같이 해서 마침 국세청 과세 당국이 이 임대차 계약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네.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좀 조율이 좀 잘못된 그러게요. 조금 부족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겹치면서 시장에 이제 좀 막연한 세금에 대한 공포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뭐 처분한다거나 투자를 보류하시는 상황까지 좀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심각한 경우가 있더군요. 지금 세금의 절대 금액도 중요하지만 옛날 것까지 혹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때문에 귀찮으니까 난 팔고 말래 이런 사람들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소득이 있는데 세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하필이면 국토부에서는 자꾸 이제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군부를 계속 떼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걸 바로 그 시점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가 좀 있네요. 예, 그 부분은 계속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계속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일기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건 이제 법안 통과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은 이제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보시는 그 감은 어떠세요? 정말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일기 신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수직 증축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까? 실제로 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24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 15년 차 지나고 예. 20가구 이상이어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전국적으로 한 400만 가구 정도 엄청나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노후 단지가 그만큼 늘어나고 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규모가 일정 부분 되고 또 대지에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사업성이 좀 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현재 아파트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서서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 분양을 했을 네. 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단지는 사실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인기를 끌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급하고 예. 이 15% 늘어난 세대수를 일반 분양을 해서 이제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은 그렇죠. 이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층까지 올린다고 해도 조합원 분담금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여전히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 신도시 주요 단지들이 대부분 이제 15년차 통과하면서 대상이긴 합니다만 네. 뭐 일산 같은 지역도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고요. 분당은 사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이 리모델링을 좀 네. 지속해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리모델링 이 사업비를 지원할 시범 단지를 책정하는 네.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뭐 야탑동이나 정자동에 있는 주요 단지들이 이미 그 대상이 되려고 이제 신청을 해놓은 신청을. 상태고 이미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시공사가 교체돼야 되는 곳들이 최근에 이제 시공사, 건설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사들도 상당 부분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가격대가 좀 형성돼 있고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의 업그레이드 또 그리고 사업성의 상승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추진이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아직 좀 사업성을 판단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더 진행된 다음에야 사업이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뭐 그 논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방 그 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선거가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뭐 1,000만 서울 시민이 이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새로 뽑게 되는데 제가 그냥 일반 그 주택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런 선거할 때마다 이 후보들이 내세우는 이 부동산, 이 주택에 대한 정책들이 매번 바뀌니까 예전에는 뭐 용산 개발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어떤 후보를 한다 그러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투자자 입장 혹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믿고 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다음번 시장은 와서 또 없었던 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주택이나 이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조례로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이 조변석계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은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정착시킬 수 있는 안 같은 건 없을까요? 일정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네. 이 공통된 협의안으로 좀 중장기 부동산이나 도시 개발 관리에 예. 대한 계획들을 좀 마련해서 꾸준히 유지할 필요는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계획들이 좀 장기 계획으로 계속 마련되기는 합니다. 근데 네. 실행되는 과정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워낙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 서울시만 해도 후보자들 간의 용산의 재개발이라든가 그러게요. 아니면 이 도로의 지화 작업이라든가 한강변의 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규제 오늘 완화라든가 신문에도 다양한 크게 났더라고요. 의견들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투자를 또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부분인지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무리한 투자를 이 공약만 믿고 가셔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의점은 예전에 아마 이미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정확한 됩니다. 답을 주시는군요. 시청자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들이 뭐 이걸 공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주택 정책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선심성 공약 같은 것들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전적으로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해서 큰 투자를 하시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을 좀 주셨네요. 자, 전월세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전세 작년 한 해 동안 아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전세, 뭐 파동, 뭐 월세, 전월세 대란 이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네. 어때요? 최근 들어 조금 뉴스에 나오는 빈도는 조금 잦아드는 것 같던데 좀 잡히고 있어요, 전세? 지난해 워낙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지난해보다 많이 둔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감하시기에는 지난해보다는 덜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주요 도심의 주거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전세를 구하시려면 시세보다는 좀 높은 가격을 이제 호가로 부르셔야 계약이 진행되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전세 시장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워낙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둔화되겠지만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월세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물건 부족한 곳들 차라리 이제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 주택 가구 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고 자녀들이 이제 뭐 아직 어려서 주거 공간이 아직은 좀 일정 기간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뭐 세제 혜택이나 저금리
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 최초 같은 좀 저렴한 지원을 약간 포함하셔서 내 집 마련 검토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대출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 월세 또 매매까지 다양한 이제 주거 형태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씩인지 계산을 해보시고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좀 현명한 네. 선택이 되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이 전세 구하러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또 이 대출 끼고 전세를 얻으려니까 집주인도 대출이 있으니까 이게 깡통 전세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해서 그냥 에이, 이 대출 받아서 그냥 집을 사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생애 첫 주택 사시는 분들 중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 이걸 얻어서 사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1%, 2%대 금리고 장기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사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그 팀장님 보시기에는 좀 권할 만한 상품인가요? 일단 올해도 2조 원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 15,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라고 하고 지금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예.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최저 1%대로 저렴하게 좀 이용하실 수가 있고 장기간 20년간 나눠서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선택사항도 되시죠. 기존에 있던 생애 최초 대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수익형이나 손익형 중에 본인에게 좀 더 적합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택 시장의 가격이 오를 때는 사실은 일반 생애 최초 같은 경우가 수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기 자기 때문에 혼자 다 이익이 그러니까. 가장 많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손익형 같은 것을 이용하셔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기금과 이제 나누기 때문에 좀 더 손실을 막으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떤 타이밍으로 보실 거냐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 시장은 사실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약세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본 대출을 이용하시는 쪽이 오히려 수익을 쉐어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실 수도 있겠고 또 상대적으로 손익형보다는 대출 규모가 수익형이나 일반 대출이 조금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출 예. 규모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 또 기간 이제 상환 방법이나 아니면 수익을 내가 온전히 갖고 싶다 아니면 나눌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팀장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그냥 살짝 느끼는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건 소형주택이나 생애 첫 주택 같이 전세 비중이 너무 높은 그런 주택을 살 것 같으면 그냥 장기저리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시장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거나 다 오르는 시장은 이미 지났고 굉장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 시장과 투자 시장 또 그리고 주택 규모별로도 중대형 네. 주택과 소형 주택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고 실수요자들이 거래하거나 주거하고 있는 소형 주택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로도 하락폭이 덜했고요. 최근에도 상대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전략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때인데요.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불패 신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어떤 경우라도 사면 빠지진 않는다.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버티면 오른다. 이런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최근 몇 년도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부동산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현재 시점이 부동산 불패의 종언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부동산 대세 하락의 마무리 국면으로 봐야 될지 저는 좀 헷갈리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이나 상품에 상관없이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 같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지역별, 종목별 또 유형별로 부동산이 개별 마치 주식, 종목처럼 코스닥 장세하고 비슷한 거군요. 각각의 사업성이나 투자성에 따라서 예. 굉장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세적인 흐름을 고민하시기보다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 또 그리고 전체 자산 중에서의 부동산 보유 비중 이런 것들을 보시고 투자나 매각 같은 것을 결정하셔야 되고 각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상품성 그리고 주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재료나 이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개별적인 판단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락이나 상승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구조조정 속에서 이제 쓸만한 상품들을 선별해내는 해안이 굉장히 좀 필요하신 대목이 되겠고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다 처분하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 본인이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 또 주거할 상품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적정한 부동산을 보유, 운영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조금 더 쉬운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좀 더 쉬운 대답을 원하시니까 해안을 가지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자, 강남 3구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요. 강북에 일반 아파트가 있고 또 일반 상가,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 근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우선순위로 만약에 투자를 하기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어떤 게 가장 좋고 어떤 게 가장 후순위일까요? 일단 투자 규모가 다르시기 때문에요. 투자에 필요한 규모 자체가 뭐 평균적으로 다 다릅니다만 상업용 수익 부동산, 그다음에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그다음에 강북권의 일반 아파트 순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 내지는 주거와 투자 목적의 양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강남권 재건축이 아직은 좀 더 돌아보실 여유 투자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또 주거 임대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상업용 수익 부동산은 좀 더 수요자들이 몰리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규모가 크신 분들은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그리고 그거보단 규모가 작지만 투자와 주거 둘 다를 원한다라는 분들은 강남권 재건축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부동산 전문가 이렇게 만나보면 저도 부동산 초보라서 이런 류의 질문을 하게 되더군요. 예. 그래도 친절하게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투자증권의 김규정 팀장하고요, 부동산 시장을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동산 하면 뭐 강북, 강남, 단독주택, 아파트, 재건축, 일반 아파트 할 거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같이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로 또 용도별로 또 가격대별로 또 설립 연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발품을 그만큼 많이 팔아야만 돈을 지킬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다. 그래서 더 그런 시장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